말도 안 되지. 900%가 올랐다고.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나요? 자, 많은 분들이 진도준이 분당 땅으로 또 아마존으로 엄청난 수익을 낼 때 와 나도 돌아가서 로또라도 한 번만 환생 안 할 거니까 이런 걸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만약 돌아간다면 언제로? 금융위기, 경제위기들이 있었던 딱 이틀 전으로요. 그래야 준비해요. 하루면 하기 힘들. 자, 만약에 금융위기가 정말 내일 모레 온다면 그래서 미리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과거의 경제위기들이 주는 힌트들을 살펴봅시다. 근데 정말 금융위기가 오긴 할까? 자,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중국, 일본 혹은 유럽 중 어느 한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 여파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거고, 이웃 국가들을 보면요, 중국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타격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불과 일주일 만에 부동산에 대출을 해준 중소은행들 40개가 문을 닫았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바로 금융위기, 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세요? 중국은 중앙정부의 힘이 너무 강하잖아요. 통제가 강하니까 속도는 좀 늦춰지고 있는데 이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 자, 일본은 어때요? 지금 뭐 30년째 저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멱살 잡고 하드캐리 중이잖아요. 금리가 뭐 낮다 못해 0%. 그래서 유행하는 N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이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금리가 높은 또 다른 나라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걸 말하는데, 이게 외국 자본을 많이 끌고 들어오게 되는 효과는 있는데 결국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어요. 이게 붕괴되면 또 글로벌 돈맥경화. 자, 그런데 미국을 보면 갑자기 AI 산업, 미국으로 치면 히어로 기업이죠. 엔비디아에 집중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는데 S&P 500 지수가 사상 최초로 6,000고지입니다. 6,000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와, 1년 새 40%가 올랐어요. 이 S&P 500이라고 하는 건 미국 500개 대형 상장 기업의 주가를 종합해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가 지수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뉴스에 자꾸 나오는 코스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 연준이 지난 9월에 금리를 이른바 빅컷 0.5% 인하했어요. 그리고 연내에 또다시 0.25 인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용과 물가가 안정돼서 이제는 금리를 낼 때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세계 경제가 1920년대 경제 대공황 때와 비슷한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양극화가 엄청 더 강해지고 자본의 독점화가 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런 이 상황에서 전 세계의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 캐나다, 미국, 멕시코 월드컵 아니에요.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정말 초박빙인데 저도 간절히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설마 트럼프가 당선돼서 공약대로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을 다시 시작한다면 이미 불안정한 세계 경제에 정말 큰 타격이겠죠. 고래 싸움에 한국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 무조건 옵니다. 이거 하필이면 또 이번 정부에서. 자, 그래서 이런 위기에 우리는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먼저 빠르게 확인해 볼 텐데,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단어나 용어들은 설명 천천히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첫 번째 비상자금 혹은 현금화, 두 번째 부채 관리, 세 번째 이제 포트폴리오,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일단 내일 모레 금융위기가 와요. 그리고 경제위기로 번질 겁니다. 이런 시기에는 내 소득이 줄어들 수 있어요. 물론 슬픈 얘기지만 결정적으로 잘 다니던 회사 문을 닫을 수 있어요. IMF 때는 그랬습니다. 자, 이 국제통화기금이 또 한 번 한국에 경고를 해왔어요. 자, 이런 경우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활비 커버를 할 수 있는 현금이나 유동성 자산으로 변경하세요. 유동성 자산은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을 얘기하고요. 입출금 가능한 통장 포함해서 이 현금은 당연한데 단기 금융상품이나 뭐 주식, 국채처럼 쉽게 이제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에르메스 지갑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부채 관리 및 상환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또 IMF가 한국 정부의 부채 자체를 정부의 부채로 꼬집기도 했어요. 여기서 더 심각한 건 한국의 가계 대출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 가장 위험한 게 주담대 변동금리. 주택 가격은 하락할 거고 이자는 올라갈 거고요. 영끌에서 벼락 거지 되는 수가 있어요. 부동산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겠지만 지금은 발톱을 넣어두실 때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미 벌어진 부채가 있다면 가능한 부채를 상환하거나 뭐 저금리로 갈아타서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있다면 정리하셔서 신용 여유 구간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 신용대출이나 주담대가 이제 변동금리로 설정이 돼 있다면 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쉽게 자산 배분이라고 하죠. 이 자산 배분을 다양하게 구성하면 경제 위기에서 투자 위험, 이런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자산을 단순히 이제 국내 주식이나 아니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해외 주식이나 뭐 ETF, 뭐 채권, 금 같은 곳에 분할할 수도 있겠죠. 앞선 준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셨다면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봐야겠죠. 유태인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전은 무자비한 주인이지만 유익한 종이 되기도 한다. 내가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진짜 힌트는 지금부터입니다. 달러 투자 많이 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1 환율이 800원대였는데 사실 그때는 너무 고평가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1달러가 2,000원에 육박했고요. 유학생들이 막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이런 기사가 본 것 같아요. 좀 위기는 위기인가 봅니다. 자, 여튼 달러나 달러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정말 꽤나 큰 이익을 봤어요. 자, 그럼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일단 4가지가 있고요. 달러를 직접 보유하거나 달러 RP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ETF 거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미국 주식을 직접 구매하시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들 다 설명해 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또 적어주시면 돼요. 자, 달러를 직접 보유하는 방법은 그냥 환전소 가셔서 누가 요즘 이렇게 해요. 자, 달러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사실 달러 통장이란 말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정확히 명칭은 외화 예금 통장입니다. 이 통장을 개설해서 원화로 입금만 하면 달러로 환전돼서 입금되는 거고요. 찾을 때는 재밌는 게 원, 달러 관계없이 출금이 가능해요. 요즘은 해외여행지에서 바로 체크카드 결제도 가능하니까 일단 자주 쓰는 은행 앱을 실행하시면 우리은행 기준으로 메뉴, 그리고 상품, 외환, 외화예금 여기서 보통 예금들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뭐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트래블 예금을 선택했어요. 자, 그 다음 달러 RP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Repurchase Agreement라고 하는 거는 일명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죠? 증권사가 나중에 되사는 조건으로 파는 채권을 얘기하고요.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예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채권이 뭐냐면 채권이 우리가 마치 은행이 되어서 정부나 지자체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하고 원금을 만기에 받는 상품이거든요. 이 채권 상품들이 이 금리에 따라서 가격이 또 오르고 내리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내가 정부에 빌려줬어요. 이건 국채인 거죠. 이때 10,000원을 발행금액 액면가라고 하고요. 이게 만기가 1년이에요. 그럼 1년 뒤에는 약속한 이자 예를 들면 3%라고 가정하면 3% 원금을 나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5%가 됐어요. 그러면 이자 3% 메리트가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채권 상품을 주식처럼 사람들과 사고 팔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은 마치 단기 대출처럼 증권사가 우리에게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일정 기간 후에 원금에 정해진 이자를 붙여서 채권을 다시 되사가는 상품인데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1년까지 투자할 수 있어서 단기 자금을 단순 예금에 묶어두기 아까운 사람들에게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고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RP는 어떻게 매수할까? 자, 달러 RP를 매수할 분들은 증권계좌 개설이 필요하고요. 계좌 개설하신 다음에 키움 기준으로 메뉴, 금융상품, 외화 RP 매매, 외화 RP 상품 보기 여기서 본인에 맞는 뭐 수시 혹은 7일 30일 중에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 상품은 달러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달러 ETF가 있는데 펀드는 쉽게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서 약속한 곳에 투자한 다음에 이익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펀드는 수익을 분배받고 팔고 정산받고 하는 게 약간은 번거롭고 오래 걸리기도 해서 내가 판매 신청을 한데도 정산이 뒤늦게 되면 이 정산된 시점의 가치로 정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손실이 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적발하기가 쉽게 주식 거래하듯이 만들어 놓은 게 ETF입니다. 달러 ETF는 미국 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익이 나고 내리면 손실이 날 수 있는 인덱스 펀드. 반대로 떨어지는 것에 이제 베팅을 하는 인버스 이렇게 나뉘는데 삼성증권사에서 발행하는 ETF는 코덱스가 가장 규모가 크고요. 대신 이 수수료가 조금 낮은 키움증권에서 발행하는 달러 코세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문이 가능한데요. ETF도 증권거래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종목 검색에서 ETF 탭이 있고요. 그리고 달러를 검색하시면 코덱스나 코세프 뒤에 다 같은 미국 달러 선물이라고 있는데 인버스가 역으로 떨어지는 것에 투자하는 거라고 했었죠. 뒤에 이제 붙은 선물 뭐 이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산으로 가니 궁금하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레버리지와 곱빼기는 상승폭과 하락폭의 2배 베팅하는 건데 정말 강심장이신 분들 만약에 우리나라에 정말 금리가 내일 와서 달러가 상승할 것 같다 미친듯이 그러면 레버리지에 투자를 미국 환율이 미친듯이 떨어질 것 같다 혹은 이러면 인버스 곱빼기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만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자신의 이제 재무 상황과 위험 허용 범위라고 하죠. 필요하다면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접 해외 주식을 구매하는 방법인데요. 해외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요즘엔 통합 계좌 많이 하죠. 자, 달러로 환전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원하는 주식을 매매하면 돼요. 자, 이것의 장점이 뭐가 있냐? 내가 산 주식이 오르면 당연히 시세 차익이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 기업에는 우리나라와 다른 성숙한 배당금 문화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배당금 수익이 있을 수 있어요. 달러 환율이 상승해준다면 여기에 더해서 환차익까지 이렇게 일거삼득이에요. 그런데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22%가 있고 또 떨어진다면 원금 손실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떨어지면 세금이 없죠. 자, 위기에서 엄청난 가격 상승으로 기회를 줬었던 거는 사실 달러만은 아닙니다. 금입니다.
자, 금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죠. 어른들이 이제 금 사놔라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저도 금을 좀 사놨어야 되는데 물가 상승이 가파르거나 경제가 불안해지면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금값이 한때 이제 1온스 8.3돈입니다. 2,00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780달러. 와, 어머. 진짜 위기는 위기인가 봅니다. 자, 금 투자는 KRX 현물, 그리고 금 ETF, 그리고 금 펀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KRX 금 현물 거래가 비과세 혜택도 있고 뭐 누구나 1g 단위씩 사고 팔 수 있는 가벼움이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KRX 좀 생소하시죠? 한국 거래소예요. 코리아 익스체인지인가? 자, 한국 거래소 금 시장은 주식처럼 편리하게 증권사를 통해서 계좌 개설을 한 다음에 증권사 거래 시스템에서 투자자가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증권사를 통한 직접 거래 이외 모든 거래는 한국 거래소 KRX 금거래와는 무관한 거래니까요. 조심하셔야겠죠. 만약에 내가 증권사에 거래 계좌가 개설되어 있다면 금 현물 거래를 위한 별도의 계좌 개설은 필요하지 않는데 이때 이제 이 거래를 위해서 내 증권 계좌를 연동을 해야 됩니다. 키움 같은 경우엔 국내 투자 금 현물 시작하기 눌러보시면 자세히 연동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준비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이 이외에도 은행에서 직접 거래하는 방법도 있고 금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이제 수수료 때문에 KRX를 대부분 선호하고요. KRX 금 현물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금 99.99 1kg 그리고 미니금 99.99 100g 상품입니다. 차이는 단순해요. 실물로 내가 금을 출금할 때 1kg 단위로 혹은 미니금은 100g 단위로 출금할 수 있느냐 요 차이예요. 자, 양도세는 말한 듯이 비과세고 실물로 인출하기 전까지는 부가세는 되지 않아요. 부가세가 있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 부동산 저점 매수 전략. 경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방법. 거창하다. 자, 부동산은 언제 어떻게 매수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죠. 특히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는 더더욱 예민한 타이밍이죠. 자, 이런 시기에 무리한 대출 없이 버티는 여러분들께 기회가 올 가능성이 크고요. 자, 과거 경제위기가 남긴 힌트들을 봅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살펴보면 IMF 때는 전국 평균 부동산 가격이 약 12.4% 하락했고요. 서울은 20-30%까지 빠졌어요. 코스피가 42% 빠진 거에 비하면 선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 자,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코스피가 1800에서 1060까지 급락했고 이때부터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강남과 송파 부동산이 각각 평균 17%, 11% 하락했고요. 역전세난도 이때 정말 많이 발생했어요. 자, 이런 하락장에서 정말 저점 매수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거나 아니면 회복기 동안 정말 잘 버티신 분들은 이득을 봤을 거고요. 반면에 이제 무리하게 대출 끼고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정말 큰 타격을 받겠죠. 그럼 어떤 것들을 내가 조심해야 되는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저금리의 환상에 속지 말 것. 자, 일단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쉬워지죠. 그리고 부동산 매수세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금리만 내려가면 아파트값 상승 기대감의 신고점 돌파. 경제 위기 시에는 이런 공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3% 이상 내렸거든요. 정말 많이 내렸는데 5년 동안 하락장 혹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가 낮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집을 사기 시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집을 사려는 수요보다 불안하다고 느끼는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아니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건 쉽게 말해서 언론과 건설사가 한패. 언론 신뢰도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예요, 우리나라가. 재밌는 건 부동산 광풍은 정말 언론이 부채질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알면 다시 보일걸요? 지금 보는 이 그림은 건설사가 소유하고 있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들이에요. 자, 이것 말고도 건설사 광고로 수익을 내야 되는 언론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까요? 갑자기 꿈틀, 출렁, 광풍, 영끌, 벼락거지 이런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는 소식이 반복적으로 들려온다?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서울 집값이 9억에서 8억 빠지고 이러는데도 보도하지 않잖아요. 비싼 집들은 이렇게 빠진다고요. 자, 보도를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철저히 시장 데이터 그리고 지표를 바탕으로 나한테 맞는 시기를 파악하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부동산 시장의 과열 정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이제 하나가 PIR 지수라고 해요.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하는데 이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주택 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몇 년 동안 정말 한 푼도 쓰지 않고 계속 모아야 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겠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주택이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서울의 경우는 PIR 지수가 11.5예요. 11년 반은 모아야 됩니다. IMF 외환위기 때 6.3이었고요. 서울 기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7.3이에요. 그럼 이것에 비해서 자, 현재 집값이 매우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구글에서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를 검색하시면 KB 통계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내 소득 기준으로 얼마 정도의 집을 구매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요. 자, 지금처럼 PIR이 높을 때는 주택 구매 시기를 좀 미루고 합리적인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이제 안전할 수 있는데요. 상황과 데이터로 신중하게 파악하시고 감당할 수 있을 때, 자, 그러면 경제 위기 시기에 저점 매수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가 끝난 다음에 저점을 지나서 회복 국면에 접어들 때를 노리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심리적으로 이게 참 힘들 수는 있는데 분명히 언론이 부채질할 거거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끝났어. 정리가 됐어. 그리고 거래량이 막 증가해. 근데 이건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하죠. 자, 원만하게가 아니라 정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런 상황인데 금리도 내려가 있거나 혹은 인하되고 있어. 그랬는데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 규제 같은 것도 막 풀어주고 있어. 지금 하고 있는 건 건설사 죽을까봐 막고 있는 부양책. 이런 시그널들이 하나씩 오지 않고 같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좋은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무언가 도움을 얻고 싶을 때 또 유용한 정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팁을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왼쪽과 오른쪽 밑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